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균 기온 45도, 강수량은 1년에 열흘도 채 되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포기하고 철수한 그 땅에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지 왕세자가 완공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술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이 땅에 희망의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 지난 30년간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비며 살아온 엔지니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회사의 말단 기술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스마트 인프라 전문 기업 연합의 현장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8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로를 깔았고 90년대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댐을 쌓았죠. 200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제 전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해외 현장에서 보내다 보니 가족들과는 늘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곳곳에 희망을 심는다는 자부심만큼은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인생 최대의 도전이 찾아온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회사로 급하게 소환되었을 때 회의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굳은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위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 부장, 중동의 알카라드라는 나라에서 연락이 왔네. 사막 한복판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야. 사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미 프랑스 대기업,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미국 건설업체들이 모두 손을 뗐다는 거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야. 이미 실패한 회사들의 목록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부이그 건설, 독일의 지멘스 그룹, 그리고 미국의 베크텔까지. 모두 1~3년에서 2년 정도 시도해보다가 중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독일 회사는 작업자 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면서 노조에서 강력 반발에 철수했다고 했어요. 위성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그 어디에도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연평균 기온 45도의 강수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게다가 모래 폭풍까지 수시로 몰아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그동안 이 프로젝트로 투입된 예산만 해도 2조 원이 넘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연락이 온 걸까요? 제가 물어보니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더군. 한국만이 해낼 수 있다고. 그 순간 정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현지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였는데도 기온이 48도나 되더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현지 관계자들의 눈빛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알카라드 건설부 차관 아흐메드 씨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 워터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 아닙니까? 차관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알카라드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한국의 중동 진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왔다고 하더군요. 특히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보여준 스마트 터널 기술, 삼성물산의 모듈러 건축 시스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수담수화 기술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회사들과 한국 회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흐메드 차관이 물어보셨어요. 서구 기업들은 자국에서 성공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겨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현지 환경에 맞게 기술을 변형하고 발전시키죠.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이죠.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중동 각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화 능력 때문이었어요. 프로젝트 부지를 처음 둘러본 그날 저녁 텐트 안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 가득한 사막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가능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온 일이야. 조상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연달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는 장비 문제였습니다. 극한의 더위로 인해 한국에서 가져온 일반적인 건설 장비들이 계속 고장이 났거든요. 엔진이 과열되고 전자부품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루에 3,400만 원어치 장비를 수리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인력 문제였습니다. 현지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오전 11시가 되면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니 작업을 중단해야 했죠. 하루에 서너 명씩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한 명은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자재 예산, 현장 유지비, 장비 교체 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서울 본사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나? 철수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압박은 저희 현장팀의 사기를 더욱 꺾어 놓았어요.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회사의 무모한 시도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 BBC 아랍 방송에서는 한국이 과연 서구 선진국들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공사 시작 2달 만에 찾아온 첫 번째 모래 폭풍이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중간 규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이었죠. 바람의 속도가 시속 110km가 넘었고 모래벽의 높이가 30m까지 치솟았어요. 단 하루 만에 그동안 쌓아 올린 기초 구조물 상당 부분이 모래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거든요. 그날 밤 현지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다른 선진국들이 포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팀 전체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서 묻혀버린 구조물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을까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제가 또 위험한 프로젝트에 뛰어든다며 걱정했었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안전한 일만 하면 안 될까요?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학생인 딸아이도 아빠, 이번엔 정말 조심하세요 라며 당부했었고요. 30년간 해외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한국의 기술력을 과신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참여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요.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었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말이에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전환점이 되어준 인물을 만났습니다. 박승호 박사님이라고 국내 최고의 사막공학 전문가셨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달려와 주셨죠. 사실 박사님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전담해 오신 분이었어요.
김 부장님,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모래에 묻힌 구조물을 살펴보며 오히려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기술입니다. 박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호주의 아웃백, 그리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까지 직접 다니시면서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융합 기술을 개발해 오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들은 사막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막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기술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사막 적응형 건축 소재, 모래폭풍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하수 없이도 대기 중 수분을 포집해서 식수를 만드는 기술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죠. 김 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막은 사실 엄청난 자원의 보고예요. 박사님이 모래 한 줌을 들어 보이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모래 자체가 훌륭한 건축 재료가 될 수 있고 사막의 강한 일사량은 무한 에너지원이죠. 심지어 사막의 극한 온도차도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들이 사실은 현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나라들은 서구식 대규모 공법만 고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하는 기술, 그게 바로 K-테크놀로지의 진짜 힘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사님이 보여주신 단계별 적응 전략이었어요. 첫 단계에서는 사막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막의 특성을 활용한 시설을 구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막 자체를 도시 인프라의 일부로 만든다는 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세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입니다. 박사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박승호 박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사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김 부장님, 우리가 여기서 도시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우는 거죠. 박사님은 매일 저녁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기대감이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땅에서 그런 기적을 만들고 싶다는 현지 책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박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중동 진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때는 단순한 토목 공사였지만 지금은 최첨단 스마트 기술까지 수출하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동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해수담수화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무엇보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현지화 능력이었어요. 서구 기업들이 자국의 기술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다면 한국은 현지 환경과 문화에 맞게 기술을 변형하고 발전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K-테크놀로지의 핵심 경쟁력이었죠. 박승호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기술을 전달하는 법을 아는 민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막의 진짜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연이은 4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가져온 모든 장비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에어컨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 터지고 전자장비들이 열로 인해 회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가장 큰 타격은 주요 굴삭기 세대가 동시에 엔진 과열로 완전히 멈춰선 일이었어요. 한 대당 억 원이 넘는 장비들이었는데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믹서기, 크레인까지. 하루에 10억 원어치가 넘는 장비들이 줄줄이 고장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팀의 핵심 기술자였던 이준호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아끼던 후배였어요. 35살의 젊은 나이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였죠. 무엇보다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정말 뛰어났어요. 아랍어까지 배워가며 그들과 어울렸고 퇴근 후에는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기도 했거든요. 그날 준호는 4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고장난 장비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부장님, 이 장비들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며 탈진 상태에서도 작업을 계속하려 했죠. 동료들이 쉬라고 해도 현지 분들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준호는 연속 사흘간의 과로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막의 극한 더위와 과로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업무 일지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히 도시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인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행사를 열어주었고 심지어 준호를 위한 작은 기념비까지 세워주었거든요.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도 그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슬픔 속에서도 감동이 밀려왔어요. 준호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현지 책임자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김 부장님,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사실은 현지인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꿈의 공유, 그게 바로 진짜 K-테크놀로지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박승호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날부터 공사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었죠. 모래폭풍이 와도 함께 견뎌내고 장비가 고장나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사막 한복판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태양광 해수 담수화 융합 시스템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한 거죠. 이 시스템은 낮에는 강한 일사량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해수를 끓여 수증기로 만들고 응축과 정제 과정을 거쳐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내는 구조였어요.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했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이 켜지던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모두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년을 이 사막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생산된 깨끗한 식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해수를 담수화해서 사막 한복판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달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지 언론들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우리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를 기리는 기념비 옆에 현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와 한국 국기,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한글로 쓴 글씨들까지 있었어요. 마침내 2024년 봄 알카라드 스마트시티 1단계 시범구역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이 시범구역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도 도시 내부는 시원하게 유지되고 친환경 전기차들이 조용히 거리를 누비고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시범구역 완공식 날 현지 국왕이 직접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시는 기술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정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준호 과장님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도시 입구에는 한국과 현지 기술자들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랍어와 한글로 새겨져 있었죠. 우리는 희망을 짓고 있습니다. 시범구역 완공식이 끝나고 현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도 나중에 엔지니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중동 각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남미에서까지 협력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동 각국의 교과서에 현대적 협력의 모델로 실리게 되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하나의 꿈을 실현한 사례로 말이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들이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기술의 우월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 같은 것들 말이죠. 준호가 남긴 일지는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기술자의 진짜 역할은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박승호 박사님도 은퇴 후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낼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값진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 덕분에 K-테크놀로지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알카라드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시범 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혁신의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사막화 방지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DNA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 말이죠. 이런 정신이 첨단 기술과 만나니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알카라드 스마트시티에서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광 패널들이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해수담수화 시설에서는 생명의 물이 콸콸 흘러나와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뛰어놀고 있죠.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기술의 힘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서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